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이번 주 증시 출발 앞두고 있는데요. 다소 경계감이 많이 느껴지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의 급등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 후반에 예정되어 있는 잭슨홀 미팅 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가자라는 심리도 많이 작용될 것 같습니다. 미국장의 하락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런 가운데 쏟아지는 이슈들 정리해 나가면서 우리 조금 급할 것 없는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좀 임해봐야 되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 잘 쉬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출발 성공 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한 주 대비 전략 지금부터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뉴욕장이 우리가 쉬는 사이에 어떻게 흘러갔는가 보실게요. 주간 기준으로 4주 만에 하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플레 관련한 이슈가 재등판됐고요. 옵션 만기 영향도 좀 있었죠. 다우 1%, 나스닥은 2% 이상 밀려났고요. S&P 500도 1% 이상의 하락이었습니다. 차곡차곡 보시면 독일의 인플레 충격 우려가 등장을 했고요. 잭슨홀 미팅 경계감도 작용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했고 달러 강세 움직임 그리고 좀 좋지 않은 시그널이 바로 떨어지는 가운데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고민을 했고 투자자들은 시장의 고민을 여실히 느꼈고 그러면서 빠르게 포지션을 줄이는 움직임이 나타난 거죠. 대표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밈 주식 등의 급등락입니다. 베드베스앤비욘드 같은 경우 이날에만 무려 40%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에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지분 50%까지 늘리는 것을 허가해줬다라는 소식에 옥시덴탈이 10% 가까운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 어떤 의미를 띠는지 지금부터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10년물 국채금리가 3%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지금 한 주간의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상승세에 나타나고 있죠. 6주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독일에서 인플레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독일의 국채금리가 뛰었고요. 국채금리는 상대적이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금리 역시나 또 압박을 받으며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죠. 이런 국채금리 상승은 결국에는 빅테크 관련한 종목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존, 알파벳, 애플, 메타 등의 종목들 모두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원숭이 두창 감염이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 영향과 함께 시장에 방어적인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헬스케어 쪽은 그래도 빨간불을 버텼습니다. 거의 전 섹터가 다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만 상승이었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카니발과 같은 여행 크루즈 쪽의 종목들은 모두 내려갔습니다. 요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고 있으면 하루살이 움직임이죠. 하루 올랐다가 하루 내렸다가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퀄컴 등의 종목들 모두 다 떨어지는 모습 포착되네요. 자, 이렇게 대형 섹터인 반도체에서도 하루 걸러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그 말은 결국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베어마켓 랠리가 종료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골드만삭스나 혹은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 쪽에서 트레이더나 브로커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들의 고객 장기 포지션이 매도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하락 배팅이 이미 재개됐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S&P 500과 200일 이동평균선이었습니다. 지난주 상승이 딱 끝나는 무렵이었죠.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대세 상승이냐 하락장이냐 상승장이냐를 구분하는 선이기 때문에 나름 중요했다. 그런데 이게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한동안의 서머랠리를 이끌어줬던 동력은 결국 유가가 내려갔고 인플레 부담이 덜어졌고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덜했다라는 것. 그리고 일부 헤드펀드의 쇼커버 물량 등이 영향을 준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거의 다 뒤집혔죠. 지금부터는 유가와 금리가 정체되거나 반등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야 되고요. 달러가 올라가고 유로화가 내려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플레 우려, 천연가스의 급등이 시장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겨운 에너지 갑질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에서 보도를 냈습니다. 러시아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또다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라는 거였죠. 지금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고 있는 에너지는 4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동을 막았다가 다시 풀었으나 기존 양의 20% 정도만 유통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걸 또 막아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독일 경제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갖고 오는 가스 비중이 40%가 넘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발표된 독일의 지표는 쇼크 앤 쇼크였습니다. 7월 생산자 물가지수 보시면 예상이 0.6이었는데요. 5.3으로 나왔고요. 예상은 32% 증가였어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이게 37.2였습니다. 말 그대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과거에 위기 등이 있을 때는 독일 경제가 버텨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독일은 전력비가 워낙 부담이 되다 보니까 독일 경제부터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 경제를 흔드는 것은 고민의 여지도 없이 전력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는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포함해버리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독일의 전기가스 요금은 평소 대비 10배 정도 뛰어 있다라고 하네요. 결국에는 지금 독일 등에서는 유럽 국가에서는 천연가스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니까. 그러다 보니 LNG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이고요. 결국 유럽 천연가스, 영국 천연가스 가격은 폭등하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이 천연가스가 바로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등장하고 있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부족하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유럽으로의 수출을 미국이 늘리게 되고 미국에서 LNG 가격이 올라간다. 결국 전력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전력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유럽이나 중국 등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 원자재 공장이 문을 닫는 경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 비용과 폭염 때문에요. 그러면서 아연과 알루미늄 공장에 문 닫았다라는 소식이 관련한 종목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에 대해 어마어마한 야욕을 품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원유나 가스가 지금보다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워렌 버핏의 판단이 들어갔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천연가스로 인해서 미국의 인플레가 야기될 수 있다. 이건 시장에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관련해서 또 수혜를 찾아야 되니까요.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만약에 본다면 부족한 쪽을 보시죠. 일단 천연가스 밸류체인 지난주부터 국내 그리고 미국장에서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원자재, 화학비료, 농산물, 신재생, 원자력 등이 또다시 순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을 찾는다면 이 스토리는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계속 관련한 시세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천연가스 이야기 짚어봤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체되는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 올라가기 마련이죠. 영국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조금 이색적인 게요. 이 방 4개 기준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무려 1,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량이 늘고 있다는 점 얼마나 에너지에 대한 절실함인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소식은 영국뿐 아니라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쪽에 대해서 우리가 시세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에너지 쪽 계속 살필 거고요. 달러는 부담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108을 넘어갔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지난 금요일 1,325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죠. 이 정도로 높은 수준인 것은 결국엔 과거 외환위기 닷컴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도였다. 지금 경제적인 시스템이 위기인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것은 우리 장에 부담이 될 거고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갈 것이다라는 시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이번 주 체크포인트 보시면요. 잭스놀 미팅 주 후반에 있죠. 파월 의장의 연설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되고요. 엔비디아 실적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카와 대성 하이텍이 각각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점검하시고요.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금통이 있습니다. 25bp 인상 전망이 압도적인데 그렇게 올리게 된다면 올해 4번째 인상인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보안기술 포럼이 내일 있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인 시세 같은 걸 생각해 본다면
가능하다면 이것도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제가 던질 질문에 대한 이야기 가겠습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지금 각 제조업들이 재고가 켜켜이 쌓이고 있다라고 하죠. 삼성전자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나 봅니다. 재고 자산만 무려 50조 원이 됐다라고 하네요.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은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연으로 삼성전자가 10% 이상 빠진 해에 그 다음에는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통계 등이 잡히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1997년도 이후에는 10% 이상 밀리면 그 다음에 여지없이 급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125%, 77% 이렇게 올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삼성전자가 이미 22% 밀려 있으니까 내년도는 조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일부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봐야겠죠. 올해 하반기까지는 보수적인 전망이 좀 더 압도적인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훨씬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긴 합니다. 그렇다면 미리 그 시기를 염두에 두고 지금쯤 사 모아도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희망 고문을 해보게 되네요.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볼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앞서 봤던 내용이죠. 천연가스가 부족하다. 그래서 나타나는 인플레 우려.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인플레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 좀 바라볼 만한 게 있을지 천연가스 밸류체인이라고 해도 굉장히 범위가 많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 대비 비교적 견조했습니다. 보시면 LNG 관련한 종목 내에서는 본행제 수주 잔고가 쌓여 있다라는 소식에 동성와인텍과 한국카본이 올라갔었고요. 조선주도 강했죠. 그리고 강관주에서 휴스틸도 올랐습니다. 태광과 하이로코리아 같은 피팅주도 또 강세였고요. 셰일가스 종목들 상승이었죠. 원자재 부족, 니켈 부족 이야기 나오면서 상사주들도 강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이들 중에서 투자를 해볼 만한 게 있을지 잠시 후 유창희 대표와 전략 챙겨볼 거고요.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그룹이요. 전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을 보시면 카카오가 무려 55%, 조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게임즈까지 모두 낙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악재성 이슈는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검토하는데 그 안에서 간편 송금을 빼내 마내 이야기가 나오면서 카카오페이 등 타격이 있었고요. 또 블록딜 이슈로 카카오뱅크도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너무 우려가 과도했다라는 시각도 나오긴 합니다. 삼성증권에서 정금법 개정안을 보면 일단 실명계좌 미연동 계정만 송금이 중단되는 거고 청소년과 노년층에 한해서다. 이것도 인증하면 가능하다. 결국 타격 별로 없다라는 목소리 내놨습니다. 그로 인해 일단 낙폭을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 있었죠.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서 지금 싸졌을 때 사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뜻 손이 나가지 않죠. 그런데 과거 급락주들 키 맞추기 움직임이 요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서 짧은 수익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잠시 후에 대응이 가능할지 아니면 일단은 보지 말고 미뤄둬야 될지 유창희 대표와 이야기 나눠가죠. 다음은 이 종목입니다. 낯설었어요. LG 디스플레이. 시장이 흔들림을 보였고 지난 금요일에 그렇게 뚜렷하게 잘 나가는 대형주가 없었던 가운데 LG 디스플레이가 4% 정도 올랐습니다. 얘가 왜 이러지? 하는 마음 계셨을 것 같아요. 올해 흐름을 보시면 7월 3일까지 무려 45%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7월 4일부터 살짝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 뒤로 상승률을 계산해 봤더니 18% 정도 올랐습니다. 누가 사고 있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개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매수 확인이 되고 있고요.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 측에서도 매수가 꾸준하게 최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모펀드는 돈 냄새를 잘 맡는 수급 주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쪽에서 꾸준하게 사들이고 조금 장기 투자를 하는 수급 주체로 알려진 연기금에서도 꾸준하게 사들이고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 문득 기대를 갖게 됩니다. 다만 이게 그냥 순환매 과정에서 키 맞추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찌됐건 조금의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는 건 있어요. 바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입니다. 요즘
하반기 들어서 이 디스플레이화 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동차에 지금 차량용 디스플레이 거거 익선이 유행어라고 합니다.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거죠. 대형 OLED가 차량에 탑재될수록 좋다라는 소비재가 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옴디아 측에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년도 11조 정도 내다봤는데 이걸 12조 이상으로 올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1조 원 이상 시장의 규모를 키웠다라는 것이 나름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용 디스플레이 점유율을 찾아봤더니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은 1위였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사실 달랐거든요. 미국과 일본과 대만 쪽이 이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치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많이 빠져있던 LG 디스플레이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될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다뤄봤고요. 가나 안 가나로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보죠. 블랙핑크가 블랙핑크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핑크베놈 뮤직비디오가 29시간 만에 1억 뷰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세웠던 기록 역시나 이 제니가 블랙핑크가 만들어낸 기록인데 그것을 블랙핑크가 깬 것이죠. 미국 스포티파이에서 글로벌 탑 50 거기 내에서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게 조금 눈에 띄는 기사인데요. 유로위클리에서 일론 머스크는 잊어라. 우리 맨유는 제니킴이 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 안에서 제니가 입었던 옷에 맨유 로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맨유의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등장을 했던 거죠. 자, 맨유 주가도 올렸는데 국내 엔터 주가는 못 올리겠습니까? 한번 기대를 갖고 지켜보죠. 그리고 앞서 다뤄봤던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 유창희 대표님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혼자 서서 무려 16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수정 앵커의 빈자리 많이들 느끼실 것 같아요. 수정 앵커 못 만나서 섭섭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광고 나가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 처방전 1화입니다. 서학개미가 물린 탑10에 대해서 하나둘씩 처방을 해 나갈 것이고 서학개미가 사랑하는 종목 테슬라 이에 대한 전략을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특집으로 10회 정도 나가게 될 텐데요. 그 첫 화가 바로 오늘 공개됩니다. 6시에 전격 공개되니까 유튜브에서 월가워즈 검색하셔서 우리 수정 앵커 만나보시고요. 이양영 위원님과 케미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이슈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시죠. 네, 유창희 대표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께서 계속 이제 슬슬 이익 실현을 해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네. 강조해 주셨는데 확실히 8월 말씀 주신 이 말이 다가오니까 조금은 변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많이 올랐으니까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뭐 글로벌 증시가 비슷한 수준인가. 미국 증시만 좀 많이 오른 거지 유럽이나 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올라왔고 또 미국까지 포함한다라면 연초 대비 하락률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맞추기 장세가 나온 것이고 뭐 앞으로 더 빠진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일단 올라온 거에 따른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번 주까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고 그 이후에 정말 다시 지난 뭐 상반기와 같은 조정 장세로 갈지 아니면 N자형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일지 여부는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 좀 돼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뷰는 기존의 것과 좀 동일하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주 후반에 이번 주는 일정도 많다 보니까요. 그러면 각각의 섹터 전략 나누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뉴욕장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저희 시장에서도 이슈가 됐던 건 결국에는 인플레 관련한 종목들이었다는 거죠. 네. 천연가스 밸류체인이나 혹은 인플레 우려를 안고 금속 쪽이나 원자재 쪽에 반응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조금 요거 투자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쪽이 있으셨을지 궁금해요. 저는 뭐 인플레 관련해서 투자할 건 없었다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가스 같은 에너지는 좀 관심이 좀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구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경기 침체를 약간 우려하면서 못 올라가면서 좀 하락세를 보여줬거든요, 지난주에. 그리고 뭐 농산물은 아직까지는 뭐 볼 게 없는 것이고, 뭐 기름도 뭐 이란 이슈 때문에 못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스 같은 경우는 주말에 또 러시아가 또 밸브를 잠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갑질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금 가스를 엄청나게 쟁여놔야 되는데 평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수준도 공급을 할까 말까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천연가스는 원래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잘 됐을 때도 항상 10월 정도가 고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 10월 가지도 못했고 또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고 또 뭐 미국도 터미널 뭐 수리가 끝났다고 뭐 아직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터미널 수리가 끝난다고 해서 바로 배에다 실어가지고 내보낼 수 있을까? 그럼 그 내보낸다고 하는 게 정말 빨라야 한두 달은 걸릴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면 여전히 유럽의 천연가스의 공급망 불안감은 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가격 상승은 조금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섹터라든지 혹은 산업 전반적으로 조금 부담감을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한다라면 관련된 가스주들 제가 그때 여름에도 그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천연가스 관련 종목분들이 하락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매수할 때다. 왜냐면 천연가스는 여름부터 미리 비축을 해놓을 것인데 러시아가 저렇게 장난을 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우상향 기조를 보여왔었고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는 천연가스주에 좋은 얘기를 해드린 거고 조금 부정적인 얘기는 네. 그 유럽이죠. 유럽의 그 전기료가 작년 대비해서 소비자 가격으로만 쳐도 한 4, 50%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조사들 생산하는 공장들 보면 제 영수증을 봤는데 작년 대비해서 4배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내더라고요. 그만큼 뭐 유럽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탄력적으로 전가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가는 만약에 말도 안 되게 오늘 갑자기 $200가 됐다고 하면 한 다음 주 되면은 휘발유 가격이 지금 가격의 2배로 판매를 하겠죠. 근데 천연가스 이런 가스라든지 전기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번에 반영을 못 시키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바로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좀 봐야 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좀 걱정될 거리지만 어찌됐든 지금 안정적 실적이라든지 뭐 업황을 보면 나쁘진 않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상사주들 그리고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기업들은 추가적인 상승 룸은 있다. 다만 이게 뭐 지금 올라온 만큼 더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고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신다라면 에너지라든지 뭐 인플레 관련 트레이딩을 하신다라면 가스주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차익스펙 종목이었어요. 6월 13일 네. 종목이었고 수익률은 이미 나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시세도 좋았는데 과연 어떻게 흐름 이어갈지 말씀 주신 대로 상승 여력은 더 남아있다로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천연가스 밸류체인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LNG 쪽 바라보게 되고 LNG 내에서도 본행제 혹은 피팅 밸브 이런 쪽은 계속 강세란 네. 말이죠, 요즘. 이들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이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뭐 기존에 사실 이익 챙기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으니까요. 네. 뭐 지금은 많이 올라왔으면 일정 부분, 그러니까 전부 다 현금화자는 뜻은 아니지만 뭐 분할 현금화 하시면서 비중을 계속 줄여 나가야 된다. 다만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조선주들이라든지 피팅 관련된 기업들은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을 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그 조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는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현금화하고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6월부터 해서 이미 50% 네. 넘게 오른 종목도 있고 상강 M&T 같은 경우 70%까지 올라가는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관련한 체인 종목들은 이제는 좀 이익을 챙겨보자라는 시각도 좀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요.
카카오페이뱅크 뭐 돌아가면서 조금 한 대씩 맞는 소리들이 전달되고 있는데 와, 정고점 대비 카카오그룹 좀 다 빠졌잖아요. 많이 그것도 빠졌죠. 많이요. 네. 이들에 대한 전략 좀 나눠주시면요. 네, 뭐 종목별로 보면 뭐 어떤 거는 한 10% 정도, 뭐 최소 50% 정도는 다 하락을 했는데 뭐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최대 악재는 KB금융이 거의 블록딜. 지분의 절반 가까이 한 30-40% 정도를 매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조금 그만큼 성장 모멘텀이 좀 없나? 혹은 단기 차익 실현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위에서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카카오톡을 통해서 송금하는 거 이것을 조금 규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금은 카카오톡 친구들끼리 계좌 모르더라도 뭐 2, 3만 원 정도는 네, 보낼 수 있죠.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막힌다라면 좀 아무래도 이런저런 아무래도 카카오를 통해서 여러 그 서비스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뭐 돈도 보내기도 하고 물건도 사고 선물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제약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플랫폼 규제 우려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커진다라는 것은 주가에는 부정적일 것이고 투자 심리에는 좀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 카카오 그룹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더 높은 주가 수준을 보여준 것이 성장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플랫폼을 활용한.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 솔직히 다른 은행하고 비교해 본다면 저 정도의 주가 수준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조금 꺾여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전 지금도 상당히 좀 비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메리트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게 현실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메리트가 있다 없다를 논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빼고서라도 사실 카카오 그룹주에는 대표님은 손이 안 나간다라는 거죠. 전 단 한 번도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를 추천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카카오는 별도의 문제지만 네. 그래서 전 비싸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신다라면 조금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주 강한 반등은 쉽진 않다. 오히려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이게 또 카카오 그룹주 전체적으로 또 투심을 좀 악화시킨다라면 카카오 게임즈 최근에 잘 나갔는데 실적 좋아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삼성이나 카카오나 다 국민주 대열이기 때문에 정말 주변에서 쉽게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 주신 내용들은 조금 뼈아픈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주요 국민주 주주 현황 주가 추이를 보시면 삼성전자 무려 592만 명이나 들고 있는데 주가 22% 빠졌고요. 카카오 31%. 와, 네이버도 35%네요. 카카오뱅크도 51%. 지금 뭐 현대차, 네이버, 하이닉스, 한국전력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대표님 보시기에 요건 그래도 좀 희망을 갖지 않은 거 있나요? 저는 현대차 현대차. 워낙 그전에 그쪽으로는 네. 좀 굉장히 좀 뷰를 주셨으니까. 그것도 있고 네이버는 뭐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네이버도 나쁘지 않게는 보고 있습니다. 길게 본다라면.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다음 종목 질문도 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긍정의 답변 받아낼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LG 디스플레이예요.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수급을 보니까 사모펀드 연기금이 꾸준히 네. 최근 사면서 7월 4일부터 한 18%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에요. LGD 사시겠어요? 지금은 솔직히 손이 안 나가지만 만약에 좀 저점이 확인된다라면은 접근해 볼 수도 있다 보고 있어요. 참 LG 디스플레이가 좀 애증의 기업일 수 있고 많은 맞아요. 투자자분들한테 이거 뭐 끝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뭐 중국의 생산 둔화로 뭐 디스플레이를 업황을 상당히 좋게 만들어줬죠. 또 IT 수요도 뭐 급격하게 늘려주면서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을 상당히 좋게 만들어줬었고 근데 또 지금 반대로 코로나의 역습인 거죠. 이제 특수가 끝난. 그렇죠. 그 특수가 끝났기 때문에 좀 IT 수요라든지 뭐 가전제품 수요가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중국이 그동안
생산 못했었던 것을 뭐 공격적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가격이 패널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원가 상승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난 2분기 실적이 거의 5천억 가까운 적자를 보여준 것이 그런 것을 좀 설명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OLED 쪽으로 해가지고 대형 OLED 시장은 뭐 LG 디스플레이가 뭐 꽉 잡고 있고 네. 소형 이제 OLED 이것은 이제 스마트폰 쪽이겠죠. 이 부분 관련해서 애플의 신작 모멘텀이라든지 성장 모멘텀은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반사이익을 조금 누릴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소형 OLED 쪽은 삼성한테 좀 밀려 있는 실정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모멘텀은 무엇이냐? 결국은 전장 부품이거든요. 요즘에 그 차량들 보면 거의 뭐 계기판하고 그 내비게이션 쪽이 다 연결돼 있어 가지고 뭐 12인치네, 아니 뭐 20인치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거거 익선이래요. 네, 거거 커질수록 좋다고. 그렇죠. 그리고 그 최근에 뭐 BMW 7 시리즈 보면 뒷좌석에 한 40인치 되는 디스플레이를 달아줬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트렌드는 갈 거예요. 전기차로 갈수록 이런 모습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저는 이런 쪽에 만약 LG 디스플레이가 성공한다라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 특히 그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 보시면 LG 디스플레이 제품을 많이 탑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 간다라면 저는 지금 주가는 싸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지금 이제 준비 단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해줄지를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점유율이 1위던데요, 차량용 디스플레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가 만약에 이번에 조정기가 나왔을 때 살짝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라면 시장의 평가. 시장이 네. 변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시각이 변했다라고 보고 나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다시 한번 저점을 깨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아직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좀 비중 축소하고 나서 한 9월 초 중순 되면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급할 거 없으니까요. 시간 싸움에서 LG 디스플레이는 조금의 상황을 놓고 긍정의 시각을 마음 한켠에 두고 지켜보죠. 그 저점 사인이 제대로 나온다면 유창희 대표님께서 분명 사인 주실 겁니다. 자, 차이스픽으로 갑니다. 음식료 쪽인데요. 지금 미국에서도 스타벅스나 뭐 펩시코 같은 네. 이런 종목들이 비교적 견조하다라고 그쵸. 하잖아요. 국내도 음식료 괜찮게 보시는 거죠. 전 좋게 보고 있어요. 펩시코 신고가 가고 있고요. 스타벅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근데 밀 가격이 또 오른다고요. 뭔데 밀가격이 올라와봤자 신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전쟁 전 가격을 회귀했다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보고 있고 오히려 상반기에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뭐 하반기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 좋게 나왔고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핵심 제품을 보유한 기업들, 그러니까 음식료 쪽을 다 보자는 게 아니라 핵심 제품을 보유한 기업들 좀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뭐 한 번도 안 먹어봤지만 그 불닭볶음면, 오리온 같은 경우는 뭐 초코파이, 뭐 CJ 제일당 같은 경우는 렉토릭 뭐 즉석식품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저는 하반기에 나쁘지 않을 거고 주가도 연초부터 계속 완만하게 올라오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저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 지금도 뭐 조금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뭐 수출 데이터 잡히는 거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뭐 수출 데이터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기대해 볼 만한 내용들 많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CJ제일제당, 오리온과 삼양식품 살펴봤고요. 가나 보겠습니다. 블랙핑크가 블랙핑크 했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올 만큼 또 좋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메뉴 주가도 올리는데 국내 엔터 주가 못 올리겠습니까? 제가 이런 멘트를 했는데 사실 마음 한켠으로 걱정이 돼요. 이거 올라갈 수 있어요, 엔터주? 종목별로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JYP 엔터테인먼트 대장주로 계속 보고 있고 YG 엔터테인먼트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제가 계속 뷰가 좀 단기 고점에 대한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지금은 당장 접근하지 마시고 흐름을 좀 보고 나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저는 엔터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말로 갈수록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고점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위치는 따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이런 뉴스들은 이미 그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블랙핑크는 뭐 우리가 뭐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많이 주가가 또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대표님과 블랙핑크가 같은 화면에 잡히니까 대표님을 안 보고 자꾸 블랙핑크를 보게 되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표님이 계속 본인이 말씀을 하시면서 옆으로 보고 계시면서 얘기하신 게 확인이 됐어요. 어찌됐건 전체 시장 기조 자체가 대표님은 지금으로선 이익이 나는 건 살살 챙겨가자라는 기조이기 때문에 이 또한 그런 맥락에서 답변해 주신 겁니다. 확인하시고요. 여러 이슈에 대한 전략 오늘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